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예상 문제집 교재 324페이지의 마지막 차트입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문제인데 매회 한 문제 정도는 꼭 냈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권리분석 문제가 있고 경매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주로 보면 경매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잘 물어봅니다. 근데 1번 문제는 배당 순위에 관한 문제죠. 과거에 한 2차례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배당 순위에 관한 문제는 해설에 보면 배당 순위에서 0순위부터 8순위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이 0순위부터 한 4순위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은 배당 순위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순위는 우리가 경매 실행 비용입니다. 그리고 경매 목적 부동산에 투입된 필요비와 유익비가 가장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1순위는 소위 말하면 최우선 변제 채권들이 1순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2순위는 당해 조세 채권입니다. 그 경매 목적 부동산 그 자체에 부과된 세를 우리는 당해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민사채권보다는 국가채권이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지만은 당해 조세 채권만 개인 간의 민사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변제의 채권을 가진 민사채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해세 이외의 조세 채권들은 이 개인 간의 민사채권과 순위를 다퉈야 됩니다. 순위가 앞선다면은 개인 간의 민사채권보다도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받겠지만은 순위가 뒤늦으면은 아무리 국가채권이라도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세는 개인 간의 민사채권보다도 우선, 다만 최우선 변제 채권보다도 후순위다. 그러나 이 당해세 이외의 조세 채권은 개인 간의 우선 변제 채권과 순위를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2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우리 경매는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임의경매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환가 절차이다 했는데 강제경매죠. 이 집행권에 근거한 경매를 우리는 강제경매, 담보권에 기한 경매를 임의경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과 1번 지문이 단어가 바뀌어버렸죠. 2번에 보면 담보물건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에 의해 경매 신청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행해질 수 있는 경매가 바로 임의경매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집행권은이란 결국 뭐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들을 우리는 집행권은 옛날 민사소송법 시절에는 채무명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집행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를 강제경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집행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 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각종 조서들도 집행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죠. 4번의 임의경매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이고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 되는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또 위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의 원인을 잘 고민해 보시면은 당연히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대상으로 임의경매는 담보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5번의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에 저감률은 매 회당 10%이다 해놨는데 우리가 통상 전회차 가격 대비 20 내지 30%의 저감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방은 3번이 되겠고 3번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기입찰 방식에서 매수신청 보전금액은 매수신고 가격의 10%로 한다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그래서 틀린 답방이 되겠습니다. 아주 자주 물어본 지문입니다. 2번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 가액에서 보전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할 자격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3번에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의 매수인은 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데 책임을 물어서 재매각 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보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4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권에게 통지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수인이 기한 내에 매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5번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매각 대금의 10%에 대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되는 거죠.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5 답항인데 실무상으로는 등기가 빠르기 때문에 등기된 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에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대로 매각을 실시하게 되겠고 3번에 관청의 정매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정면한 것이 아니라 매각 결정기일까지 정명하면 되는 거죠. 4번에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는 적용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과제를 학습할 때 민사집행법에서 경매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 배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5번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따른 압류 효력도 당연히 소멸이 되고 5번에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각 대금 지급 기일제가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2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되면은 일단 매수의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매수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매수의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3번에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배당 요구 신청을 꼭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오가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7일 이내가 배당 요구의 종기는 아니죠. 이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법원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기한이 7일 이내입니다. 4번에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데 틀렸죠. 있죠. 그래서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고권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5번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측면에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6번에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라면 배당 요구를 이미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2번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정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대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풀어봤죠. 매각 대금의 10%에 대한 금액을 공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인인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경매를 통해서 매수할 때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증명을 해야 되죠. 4번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주택 임차인의 경우는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시험 지문으로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대항 요건을 언제 전까지 갖춰야 되느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O 답하게 되는 거죠. 5번에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미등기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경매를 개시하게 되는 거죠. 7번에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의 매수인은 매수인증을 할 수 없도록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에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가게 되면 선순위의 전세권이다라는 거죠.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이 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인수되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3번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매수 신고가 있은 후라 하더라도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이 됩니다. 그 경매 신청이
취하되려면은 압류력도 소멸되는데 이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입니다. 4번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으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은 딱 7일 차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에 매수 신청에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매수 신청 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세매각과 재매각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인데 이 세매각과 재매각의 용어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재매각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를 재매각, 그 이외의 원인으로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 세매각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지문으로 갑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간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수인고인도 없는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것이 재매각이 됩니다. 이번에 세매각 및 재매각 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매각 절차에 있어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과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세매각의 경우에는 세매각을 실시하는 원인에 따라 좀 다른데 유찰에 의해서 세매각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저 매각 가격을 통상 20 내지 30% 제감을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각 결정기일까지 관청의 정명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정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매각, 즉 세매각을 실시하는데 이 경우는 저감률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매각을 입찰에 참가해서 매각을 매수를 한 경우에도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다시 세매각을 실시하죠. 이 경우에도 저감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찰에 의해서 세매각을 실시할 경우에만 저감률 반영한다라는 사실. 3번에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기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다 지급을 하게 되면 굳이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죠.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에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 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 이 표현이 바로 유찰된 때를 뜻하는 거죠. 법원은 세매각 기일을 정해서 세매각을 진행한 거죠. 이 경우에는 저감률을 최저 매각 가격을 좀 낮추는 거죠. 통상 20 내지 30%를. 그 다음에 5번에 재매각 절차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매수신청 보증을 최저 매각 가격의 2할로 정하는 특별 매각 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매각의 경우에는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서 재매각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매각 절차에 있어서도 대금을 완납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2할로 정하는 특별 매각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9번 문제로 갑니다. 매각 부동산 위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과 담보 가등기 권리는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로 작용할 수 있는 권리들은 순위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다 소멸이 됩니다. 이번에 임차 주택이 매각되더라도 보전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없는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아무리 보전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3번에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최고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인수되는 권리죠. 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즉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5번에 경매 부동산 관련 법정 지상권은 그 성립 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이 항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에 위험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번 매각 부동산 위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했는데 1. 담보 목적이 아닌 최고 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담보 목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겠죠. 매각으로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에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해놨는데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가면은 결국 후순위다라는 거죠. 그럼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의 권리는 다 소멸이죠. 3번에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만으로는 경매 신청할 힘이 없고 건물 전체를 위한 전세권 설정이 되어야만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4번에 저당권과 가압류한 채권의 순위는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가압류 채권과 저당권이라는 이 담보권이 동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실시하게 되고 5번에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 이까지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과 똑같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당권의 순위는 시간의 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죠. 5번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례 지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임법과 상임법을 학습하는 관계로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에 확정일자부 임차권, 즉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권자와 저당권자의 순위 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효력 발생 시점과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일의 시간의 선에 따라서 시간이 앞서면 먼저 변제받고 시간이 늦으면 뒤에 변제받고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거죠. 11번으로 갑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 문제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경매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게 있죠. 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게 있는데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이미 등기된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고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등기한 권리자라든가 아니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아니면 상가분 임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이나 아니면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는 임차권자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에 5번 지문을 보시면 주임법에 의한 소액 임차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자는 배당 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다라는 거죠. 12번 법원 경매 절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 법원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서 공고하는 일을 집행법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행법원이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할 때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2번에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되는데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할 때는 동시에 직권으로 매각결정기일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매각결정기일을 지정 공고할 때는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서 공고하게 돼 있고 3번에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는 의견을 들은 후에 매각허부 결정을 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매각허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부동산의 유지를 위해서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5번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법원의 매각허부 결정에 제기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때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누구의 항고가 기각된 것이냐?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된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나 소유자 이외의 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13번 문제로 갑니다. 법원 경매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자는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찾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이미 경매에 있어서는 물상 보증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강제 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나 채무자나 똑같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겠죠. 그리고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매수인은 책임을 물어서 재매각 절차의 참가 자격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경매와 관련된 유죄의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하고 매수인증 대리에
시행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에도 이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앞에서 점검한 바가 있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예상 문제들을 한 몇 문제 풀어봤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문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들도 꼼꼼히 풀어보시면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은 교수 질문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가급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시행하는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 시간적 제약만 없다라면은 아주 꼼꼼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교재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교수 질문만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꼭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